2011년 2월 멜버른에 거주하던 세계적인 동굴 다이버 애그니스 밀로우카는 동료들과 함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탄타눌라 인근 탱크 동굴 탐험을 위한 주말 원정 계획을 세웠다. 탱크 동굴의 접근은 CDA가 엄격하게 접근을 통제하는 동굴로 모든 다이버는 최소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을 완료하고 날짜 배정을 받아야 했다. CDA는 1973년 마운트 갬비어 지역에서 발생한 연속 다이빙 사망 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조직으로 난이도에 따른 동굴 등급제와 테스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망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킨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탱크 동굴은 이에 따라 CDA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동굴이다. 밀로우카는 2007년 여름에 플로리다 세인트 어거스틴의 역사적 난파선 발굴 작업에 참여하며 스쿠버 다이빙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빅토리아 동굴 학회가 주관한 원정에서 엘크리버 지하수로 동굴 시스템을 추가로 1400m 탐사하여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긴 연속 지하수로 통로가 될 가능성을 열었다. 2009년 코클비디 인근 원정에서는 2008년에 이루어진 최장 라인을 연장하며 호주 여성 최장 동굴 다이빙 기록을 수립하는 등 여성 다이버로서의 명성을 올리게 되었다. 탱크 동굴은 마운트 갬비어, 밀리센트 사이 석회암 대지에 발달한 호주 최장급 수중 동굴 시스템이다. 이 동굴의 이름은 과거 입구 바로 위에 물탱크가 놓여져 있었던 사실에서 유래했다. 현재까지 탐사된 수중 통로만 7에서 8km 이상에 달하며 지속적인 탐사로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동굴의 최대 수심은 대체로 20에서 30m 이내로 보고되지만 진정한 위험은 깊이가 아니라 미로 같은 복잡한 구조에 있다. 동굴 내부에는 메인 가이드라인이 상당 구간에 설치되어 있지만 본 통로의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샛길들은 작은 가이드라인을 따로 설치하며 탐사해야 했다. 역사적으로 직소름 등으로 명명된 퍼즐 조각처럼 산계된 구간들이 발견되어 왔으며 여러 지도가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 지도들도 동굴의 전체 복잡성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탱크 동굴은 단순한 스포츠 다이빙 사이트가 아니다. 이 동굴은 수중 척추동물 화석퇴적으로도 유명하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문화유산 자료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동굴이 지질학적, 고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밀로우카와 동료들의 계획은 이미 설치된 메인 라인을 따라 진입한 후 일부 측면 통로와 협소 구간을 확인하고 동일한 루트로 복귀하는 짧은 탐색이었다. 협소 구간이란 동굴 다이빙에서 2명의 다이버가 나란히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구간을 말한다. 특히 주요 협소 구간은 다이버가 장비를 제거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극도로 좁은 구간이다. 동굴 다이빙의 기본 원칙은 2인 1조의 버디를 둔 채로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옆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일정 거리를 둔 채로 나아가야 하지만 좁은 협소 구간에서는 이러한 진행이 불가능하여 단독으로 이동을 해야 했다. 좁은 협소 구간에서 버디로 이동할 경우 오히려 서로 이동 간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끼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한 명도 나오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소 구간을 통과할 때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는데 몸과 장비를 밀어넣으며 진입해야 하는 특성상 반드시 실투아웃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위아래 구분이 안되는 협소 구간에서의 방향 상실은 매우 위험하지만 메인 루트가 아닌 샛길 동굴 탐사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2011년 2월 27일 일요일 9명의 다이버팀이 CDAA 승인하에 탱크 동굴로의 입수를 시작했다. 작은 호수에서 시작되는 이 동굴은 7km가 넘는 광범위하고 미로 같은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각 다이버들은 메인 구간까지는 함께 진행한 뒤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맞는 구간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협소 구간 탐사를 진행한다. 사실 밀로우카는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도 통과하지 못한 극도로 좁은 협소 구간을 직접 통과하여 새로운 구간을 탐사하려 했다. 이는 그녀의 탐험가 정신과 그 너머의 공간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밀로우카는 메인 통로에서 버디 동료와도 분리되어 매우 낮은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작은 계구 부인 협소 구간의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탱크 중 하나를 제거해야 했다. 그녀는 한 개의 실린더를 예비용으로 남겨두고 단일 실린더로 진행하는 노 마운팅 기법을 사용했다. 이는 극도로 좁은 공간에서 탱크를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고난도 기술이다. 탐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밀로우카는 협소 구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새로운 구간에 진입했다. 하지만 곧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막다른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되돌아가야 했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녀는 복귀 과정에서 예비 실린더로 돌아가는 경로를 찾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움직임으로 인해 물속에 실트가 부유하면서 시야가 0에 가까워진 것이다. 동굴 다이빙에서 실트아웃은 가장 치명적인 상황 중 하나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면 출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위가 막혀있는 동굴에서는 위와 아래의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게 되어 정신적으로도 다이버에게 많은 부하를 주게 된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밀로우카의 공기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예비 탱크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복잡한 통로와 제로에 가까운 시야 속에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정우경, 밀로우카를 제외한 8명의 다이버가 모두 안전하게 출수를 완료했다. 동료들은 밀로우카를 기다리다가 몇십 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버디 다이버는 밀로우카를 끈기 있게 기다리더니 그녀가 협소 구간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알렸고 동료들은 즉시 수상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탱크 동굴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경찰과 모든 동료들이 구조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날 밤 늦게서야 탱크 동굴 내부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발견과 회수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구조팀이 시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복잡한 다이빙이 필요했다. 회수팀에 따르면 그녀는 수심 20m, 동굴 입구에서 약 600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밀로우카의 시신이 예비 실린더에서 불과 5m 거리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그 예비 탱크에는 여전히 복귀에 충분한 양의 공기가 남아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 탱크를 찾을 수 있었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출구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탐사 직전의 감독이었던 가이드 히긴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거의 없었고 이는 그녀가 죽음이 순간까지 매우 침착했던 것이며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동굴 다이빙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동굴 다이빙과 관련된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범죄가 될 것이다. 동굴 다이빙 스포츠는 당신을 죽은 다이버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온화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다고 써놓았다. 또한 그러나 나에게는 위험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보상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녀는 적어놓았다. 그 보상이란 과학을 위해 가져올 수 있는 발견과 데이터였을 것이다. 밀로우카는 단 몇 년의 동굴 탐험 기간 동안 대부분의 다이버가 평생에 걸쳐 발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통로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발견했다. 그녀의 업적은 2009년 엘크 리버 시스템 1.4km 추가 탐사, 여성 호주 최장 동굴 다이빙 기록 수립, 그리고 2010년 영화 생텀에서의 출연 등으로 이어졌다. 에그니스 밀로우카는 29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동시에 인류의 지식 확장을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진정한 탐험가의 정신도 보여주었다. 2024년 4월 3일 3명의 경험 많은 테크니컬 다이버들이 플로라 그로타 입구에 집결했다. 이들은 마이클 앤더슨, 데이비드 콜먼, 제러드 하이어스였다. 그중 한 명인 33세의 미국인 제러드 하이어스는 다이빙 장비 제조업체 다이비 라이트의 총괄 매니저로 이미 2022년에 이 동일한 동굴을 탐험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동굴 다이버였다. 하이어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번 다이빙을 내일 예정된 더 깊은 탐사를 위한 사전 점검 다이빙으로 계획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동굴 내부 450m 지점에 위치한 대형 공기실인 웨딩 체인버까지 왕복하는 것이었다. 이는 비교적 단순한 루트로 숙련된 다이버라면 30분 내에 도달 가능한 거리였다. 모든 다이버들은 CCR을 착용했으며 각자의 장비를 꼼꼼히 점검한 후 최종 브리핑을 마쳤다. 플로라 그로타는 북유럽에서 가장 깊고 신비로운 침수 동굴 시스템이다. 노를란주 라나시에 위치한 이 동굴은 총 연장 약 3km, 최대 수심 135m 이상으로 측정되는 거대한 지하 수중미로다. 플로라 강의 오랜 흐름이 석회암과 대리석을 깎아 만든 이 동굴은 빙하처럼 차가운 물과 수정처럼 맑은 시야로 유명하다. 동굴의 구조는 복잡하면서도 아름답다. 주요 접근로는 플루라 입구와 슈타이누 레플로게트 입구 두 곳이며 내부에는 좁은 협착부와 넓은 대용 공간이 교대로 나타난다. 가장 유명한 공간은 웨딩 체인버로 2019년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수중 결혼식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이 거대한 공기실은 다이버들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다. 구성은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1번 선두 다이버인 앤더슨과 3번 후미 하이어스는 모두 2022년에 플루라를 경험한 베테랑이었고 가운데 2번 다이버인 콜먼은 플루라 동굴의 첫 경험자로서 두 숙련자의 보호를 받는 포메이션이었다. 이는 동굴 다이빙의 기본 안전 원칙에 충실한 배치였다. 탐사 루트는 다음과 같았다. 플루라 입구에서 시작하여 메인 라인을 따라 동굴 깊숙이 진입, 약 30분간 수심 20에서 30m대를 유지하며 진행한 후 웨딩 체인버에 도달, 그곳에서 잠시 휴식과 상태 점검을 마친 뒤 동일한 경로로 복귀하는 계획이었다. 3명의 다이버는 마지막 장비 점검
점검을 마치고 천천히 물속으로 몸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드라이수트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지 확인하며 각자의 CCR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다. 선두 다이버인 앤더슨이 첫 번째로 하강을 시작했다. 벽면이 다이브 라이트의 강렬한 빛에 비춰져 마치 지하 궁전처럼 아름답게 빛났다. 그 뒤로 콜먼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첫 플로라 경험이라는 긴장감 속에서도 주변의 경이로운 광경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야는 놀랍도록 맑았고 다이브 라이트가 닿는 곳까지 수정처럼 투명한 물속으로 시선이 뻗어나갔다. 하이어스는 후미에서 팀을 보호하며 이동했다. 그들의 숙련된 핀킥은 바닥의 침전물을 전혀 일으키지 않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깊숙한 내부로 향하기 시작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 다이버는 완벽한 포메이션을 유지했다. 어떤 구간에서는 통로가 좁아져 한 명씩 통과해야 했으나 시야가 맑은 동굴 특성과 모두가 숙련된 다이버였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인 웨딩 체인버에 도달했다. 거대한 공기실 안에서 세 다이버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동굴 천장에 기하학적인 암석 구조물들이 다이브 라이트에 비춰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곳에서 짧은 대화와 상호 점검을 마친 후 복귀를 위해 다시 물속으로 잠수했다. 복귀는 동일한 포메이션으로 시작되었다. 하이어스는 여전히 후미에서 팀의 안전을 지키며 천천히 출구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웨딩 체인버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구까지 약 250m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심 20에서 30m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두로 가던 앤더슨의 눈에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후미에 있던 하이어스의 다이브 라이트가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는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의미였으나 앤더슨은 하이어스가 숙련된 다이버였기에 처음에는 장비 문제나 일시적인 균형 잃음으로 생각했지만 그 움직임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 놀란 앤더슨은 즉시 방향을 바꿔 하이어스에게 다가갔다. 하이어스에게 도달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하이어스는 단순히 손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아닌 전신 발작 상태로 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이어스의 CCR 루프가 입에서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밀폐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만약 그가 사전에 밀폐하지 않았다면 CCR 루프를 통해 내부의 가스가 계속해서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하이어스가 발작 시작 전에 일종의 신체적 이상을 감지하고 비상 가스 전원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CCR을 활용한 동굴 다이빙에서는 산소 주입이 과하게 될 경우 산소 중독으로 인한 발작 증세가 올 수 있었다. 따라서 문제 발생을 인지할 경우 CCR 루프를 벗고 비상용 일반 공기통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어스는 비상용 공기통과 연결된 레귤레이터를 입에 물기 전에 발작이 심화된 것으로 보였다. 앤더슨은 즉시 하이어스를 붙잡고 출구를 향한 수영을 시작했다. 동시에 콜먼은 앞서 나가 응급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250m라는 거리는 평상시라면 짧은 구간이었지만 의식을 잃은 다이버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험난한 여정이었으나 앤더슨은 하이어스의 부력 조절기와 드라이 수트를 조작하여 적절한 부력을 유지하며 출구로 향했다. 지상에서는 콜먼이 제세동기와 응급 의료 장비를 준비하였고 노르웨이의 응급 구조 시스템도 가동되어 구급차와 응급 헬기가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발작 발생 17분 후 선두 다이버는 마침내 하이어스를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즉시 CPR이 시작되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생 노력이 계속되었다. 제세동, 약물 투여,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이 반복되었다. 모든 이가 기적을 바라며 최선을 다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러드 하이어스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차가운 북유럽의 4월 오후 한 명의 뛰어난 다이버이자 업계의 리더가 자신이 사랑했던 수중세계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다. 사고 이후 조사가 시작되었고 분석 결과는 명확하였다. 이번 사고는 CCR 장비 고장으로 인한 산소 중독이 아닌 하이어스의 신체에서 발생한 의료적 이상으로 결론지어졌다. 하이어스는 2023년에 원인 미상의 발작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고 가족력상 희귀한 발작 병력이 존재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첫 발작 후 12개월 내 재발 확률은 25에서 41%에 달한다고 한다. 하이어스는 아마도 이러한 의학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다이빙 전주에 독감 유사 증상을 알았지만 다이빙 당일에는 컨디션이 좋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굴 다이빙 중에서 발생한 탈수, 신체적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작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도 라나시 부시장 안티아 솔리에는 이번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플로라 동굴을 폐쇄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제러드 하이어스는 7세부터 다이빙을 시작하여 15세에 당시 세계 최연소 CCR 인증 다이버가 되었고 테크니컬 다이빙 강사 자격을 취득한 진정한 전문가였다. 그의 아버지 라마 하이어스가 1984년 공동 창립한 다이브 라이트에서 총괄
매니저로 활동하며 테크니컬 다이빙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24년 4월 3일 노르웨이 플루라 동굴의 차가운 물속에서 일어난 비극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숙련된 다이버라도 예측할 수 없는 의학적 응급 상황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으며 수중에서 경험하는 의료적 문제는 지상에서는 관리 가능한 것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광시정족 자치구의 바이서시. 이곳은 아열대 몬순 기후 속에 무성한 숲을 품고 있어 중국에서 가장 녹색인 도시라 불린다. 하지만 그 땅 아래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숨쉬고 있었다. 수억 년 동안 석회암과 배구나무 지하수에 의해 깎이며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 그곳엔 수백 개의 동굴과 지하 하천이 얽혀 있었고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동굴 중 하나에 두 명의 생물학자가 발을 들였다. 그들이 찾고자 했던 건 전설처럼 전해지던 희귀어 중 하나였다. 36의 베테랑 동굴 생물학자 다저우. 검은 물고기 저우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극한 환경에서 수많은 생태 조사를 수행한 탐사 전문가이자 과학 블로거로도 명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28의 제자 샤오저우가 있었다. 광시대학에서 생태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그는 스승의 지도 아래 동굴 어류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이자 누구보다 서로를 신뢰하는 탐사 파트너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종을 찾는데 그치지 않았다. 중국 동굴 어류 도감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희귀 어종 금줄촉수의 생태를 촬영하고 표본을 채집하려 했던 것이다. 금줄촉수는 손가락 2마디 정도 길이의 작은 동물 물고기로 빛없는 석회암 지하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결과 눈은 퇴화했고 몸은 반투명해졌다. 이 생물은 퇴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한 진화의 또 다른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작은 물고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연구하려 했다. 다저우는 지하 생태계의 적응 메커니즘을, 샤오저우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금줄촉수가 발견된 곳은 중국 남서부 광시장족 자치구의 한 외딴 시골 마을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허랑하 동굴이라 불리는 동굴이다. 허랑하 동굴은 에메랄드빛 시냇물이 흐르는 작은 입구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숨어있다. 이 동굴은 겉보기엔 천장이 높고 탁 트인 방처럼 보이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지상과 지하가 겹쳐진 수중 미로가 존재한다. 동굴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뉜다. 입구 근처 얕은 입구를 지나면 나타나는 외동과 그 아래 더 깊은 곳에 숨은 미지의 수중 미로 내동이다. 외동은 길이 약 200m, 수심은 최대 30m이며 수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도 30m에 달하는 광대한 수중 공간이다. 그리고 수면 아래로 빛이 들어오는 반쯤 개방된 지형이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아래에서 시작된다. 겉보기에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외동의 수면 아래에는 아무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숨겨진 통로가 존재한다. 그 통로는 외동의 바닥 깊은 곳, 일반적인 레저 다이빙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수심에서 비밀스럽게 열려있다. 그곳은 바로 내동이라 불리는 또 다른 지하 공간으로 이어지는 수중 통로이다. 이 통로를 지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내동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길이만 300m를 넘는 미로 같은 지형으로 깊은 곳은 수심이 38m에 달할 정도로 수직으로도 깊고 복잡하다. 내동 내부에는 완전히 물로 잠기지 않고 천장 쪽 일부에 공기가 고여있는 이른바 에어포켓들이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바닥에는 수백 년 동안 쌓인 침전물들이 쌓여 있어 어떠한 움직임이 생기면 시야가 흐려져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곳의 더 깊은 구역은 불안정한 안반 구조로 인해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누구의 발길도 닿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2025년 2월 5일 다저우와 샤오저우는 자신들을 포함한 총 7명으로 이루어진 탐사팀을 구성했다. 한 명은 영상 촬영을 위해 동행한 촬영자 왕하오였고 나머지 4명은 이 동굴에 익숙한 현지 가이드들이었다. 가이드 2명은 바깥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가이드 2명은 이들과 동행하여 총 5명이 물속에 들어간다. 수온은 18도, 몸속 열이 빠르게 빠져나갔지만 아직은 견딜만한 수준이었다. 이번 다이빙은 어디까지나 사전 점검을 위한 리허설이었다. 동굴의 얕은 수심에서 가시거리와 수온 등 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기에 라이트와 같은 최소한의 장비도 챙기지 않았고 촬영을 맡은 왕하오조차 촬영 장비를 가져오지 않았다. 희미하게 청록색을 띠며 흐르는 물속은 3m 앞까지 보일 정도로 맑은 편이었다. 물속 100m 지점, 완전한 어둠이 시작되던 그 지점에서 그들은 잠시 멈춰섰다. 무리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끝에 일행은 이쯤에서 복귀하기로 한다. 수면 위로 올라온 그들은 곧바로 다음 다이빙을 준비했다. 조명 장비를 포함한 촬영 장비를 다시 점검했고 촬영 동선 계획 또한 마무리되었다. 이번에는 진짜 탐사였다. 그들이 참는 금줄촉수는 보통 동굴 바닥에 붙은 미생물을 먹으며 살아가기에 촬영을 위해선 수면 아래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었다. 촬영을 맡은 왕하오는 천천히 수심을 낮춰
멈췄고 동행한 현지 가이드 2명은 주변에서 조명을 들고 왕하오를 따라다니며 금줄 촉수를 찾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다저우와 샤오저우는 깊이 내려가지 못한 채 더 얕은 수면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 모두 깊은 수심에서의 다이빙 경험이 부족했고 그 한계를 넘는 건 무리였다. 애초에 그들이 보유한 다이빙 자격으로는 수심 18m가 한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금줄 촉수는 그들이 머무르던 얕은 수심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샤오저우는 바닥에 있던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왕하오와 가이드들은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즉시 장비를 들고 그들 가까이로 부상했다. 왕하오는 호흡을 가다듬고 이 물고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기본적인 촬영을 마친 이들은 다시 입구로 복귀했다. 그때는 오후 5시였다. 하루가 저물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한 번의 추가적인 다이빙만을 허락했다. 앞선 2차례의 탐사는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기에 세 번째 다이빙에서는 더 이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이번에는 다저우와 샤오저우 역시 카메라를 직접 들고 깊은 수심까지 들어가 보기로 했다. 앞선 2번의 촬영보다 더 멀고 깊은 구간까지 접근하겠다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공기 소모 속도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점을 계산하지 않았다. 기존 장비와 공기통만을 그대로 착용한 채 얕은 수심에서와 같은 조건으로도 무리 없이 촬영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것이다. 다저우와 샤오저우는 외동구역에서 수심이 깊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했다. 수중 조명은 여전히 강했지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벽을 따라 이어지는 구조를 기록하고 입구와 비교해 수중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관찰했다. 그러나 수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주변 수온은 낮아졌고 시야도 좁아졌다. 이들이 보유한 장비는 깊은 수심에 최적화된 것은 아니었고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움직임도 느려지고 호흡도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탐사를 시작한 지 약 20분쯤 되었을 무렵 다저우는 자신의 공기통을 확인했고 게이지는 이미 절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촬영할 때가 아닌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이빙에서의 3분의 1 법칙은 절대적인 생존 원칙이다. 탱크의 3분의 1은 탐사용, 3분의 1은 복귀용,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남겨두어야 한다. 이미 이들은 이 원칙을 어긴 상태였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절반이 남았을 때 돌아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구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그들이 만들어낸 물살과 기포는 동굴 벽에 붙어있던 진흙층을 떨어뜨렸다. 곧 부유물이 시야 전체를 뒤덮었고 눈앞은 물론 위아래조차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가이드라인도 설치하지 않았다. 눈을 한번 감는 순간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공기마저 얼마 남지 않은 다저우는 자신의 라이트 빛이 닿는 방향을 따라 본능적으로 헤엄쳤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샤오저우의 라이트 또한 고장나버린다. 빛이 없어짐에 따라 결국 차가운 지하수 속 스승과 제자는 시야를 잃은 채 서로를 놓쳤다. 다저우는 당황한 채 벽을 더듬으며 동굴 위쪽을 향해 나아갔다. 다행히도 그는 살아남았다. 산소가 바닥나기 직전 동굴 천장에 형성된 에어포켓을 발견한 것이다. 한편 샤오저우의 상황은 훨씬 더 절망적이었다. 남은 공기는 고작 4분의 1, 라이트마저 꺼진 상태에서 그는 완전한 암흑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앞도 뒤도 위도 아래도 분간되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방향을 잃은 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떠내려갔다. 그러다 마침내 그 역시 동굴 천장에 형성된 또 하나의 에어포켓을 찾아냈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다저우보다 약 200m나 더 안쪽 입구에서 가장 먼 구역이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중국의 수중 동굴에서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구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7시, 입수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지상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이 서서히 공포로 번져갔다. 오후 7시가 넘어도 다저우와 샤오저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아있던 동료 5명은 결국 두 사람이 실종됐음을 직감했고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그들은 먼저 보트를 타고 외동의 동굴벽을 따라 탐색을 시작했다. 수면 위를 돌며 혹시 모를 흔적을 찾았지만 눈에 띄는 이상 징후는 없었다. 곧이어 2명의 현지 다이버가 직접 수중 탐색에 나선다. 먼저 외동구역 전반을 약 1시간가량 수색했지만 바닥에는 별다른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후 내동으로 이어지는 수중 통로 방향에서 심하게 흐려진 시야가 관찰됐다. 동굴 벽면에서 떨어져 나온 실트가 통로 전체를 흐릿하게 덮고 있었다. 구조 다이버들은 실트 아웃이 발생한 것을 보고
보고 이 방향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동 통로로 방향을 틀었고 탐색 거리는 600m 지점까지 이어졌다. 탐색은 바닥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샤오저우는 당시 천장 쪽의 에어챔버에 고립돼 있었다. 라이트는 닿지 않았고 시야는 불과 1m 앞밖에 보이지 않았다. 결국 다이버들은 그 공간을 지나치고 말았다. 자체 수색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탐사팀은 밤 10시 24분 공안에 구조 요청을 접수한다. 신고를 받은 공안에서는 투입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구조 작업을 준비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2시간여 만인 2월 6일 새벽 1시 동굴 앞에는 대규모 구조 캠프가 세워졌다. 현장에는 바이서시 수상근무구조대를 선두로 응급관리국, 소방구조대대, 수색구조대, 그리고 민간 잠수협회까지 약 50명의 인원이 모였다. 이 중 바이서시 수상근무구조대는 중국 동굴 다이빙계의 1인자인 한팅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 팀은 창설 직후부터 2년간 한팅의 지도로 훈련을 받아왔고 8년 동안 수많은 실전 구조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들이었다. 하지만 동굴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이번 수색은 그들에게도 쉽지 않았다. 2월 6일 새벽 2시 30분 수색은 철저한 준비 끝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저우와 샤오저우가 실종된 지 7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구조대는 먼저 카약을 타고 외동구역 가장자리를 따라 동굴벽을 두드리며 소리로 반응을 유도했다. 그러나 한 바퀴를 모두 돌아도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새벽 3시 30분 실종 발생 8시간 30분경과 구조대는 결국 내동 내부의 에어챔버 수색을 우선 결정했다. 만약 두 사람이 살아있다면 숨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로에 진입하자 곧바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바닥에서 솟아오른 부유진흙 때문에 시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이전 현지 다이버들이 지나가며 수백 년간 가라앉아 있던 미세한 진흙이 한꺼번에 퍼졌던 것이다. 어둠과 혼탁 속에서 구조대조차 길을 잃는다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조대는 동굴 입구부터 외동 내부까지 총 5개의 200m 대형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며 수중 통로를 하나씩 개척해 나갔다. 내동은 매우 복잡했고 탐색은 느리고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통로를 지나 진입한 구조대원들이 가시거리는 10cm조차 되지 않았다. 그들은 에어챔버가 있을 만한 지점을 하나씩 더듬듯 수색해 나갔다.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작전이 이어지다 세 번째 다이빙에 나섰을 때였다. 깊은 침묵 속 어딘가에서 기체 탱크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구조대는 즉시 그 소리를 따라 이동했고 마침내 한 에어포켓 수면 위에서 간신히 떠있는 다저우를 발견했다. 그는 수면 아래 그 절박한 마음은 지쳐가던 구조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수색은 곧바로 재개되었다. 이번엔 더 광범위하고 더 집요하게 진행됐다. 이틀 동안 구조팀은 이미 8번의 구조 다이빙을 감행하며 에어 포켓들을 샅샅이 뒤졌다. 일부 대원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반복되는 잠수로 인해 탈진 증세를 보였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실낱 같은 희망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9번째 다이빙을 시작하였다. 탁했던 물은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가라앉아 수중의 가시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두 대원은 앞뒤로 나란히 헤엄치며 에어챔버 주변을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그리고 그때 위에 무언가 보였다. 물에 불어 하얗고 주름진 그 손은 마치 움직임이 없는 시신처럼 보였다. 두 사람의 심장은 순간 멎을 듯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놀라움은 다시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즉시 다가가 손의 주인을 놓지 않고 버텨낸 것이었다. 샤오저우는 에어챔버 안에서 여러 차례 수중을 비추는 불빛을 목격했지만 동굴 구조가 너무나 복잡해 구조팀이 그가 머문 공간을 계속 지나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생존 가능성도 줄어드는 가운데 샤오저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스로 물속으로 잠수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던 것이다. 이때는 샤오저우가 실종된 지 72시간이 지난 때였다. 에어챔버의 위치는 동굴 입구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그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구조됨을 의미하진 않았다. 한 명은 에어포켓에 남아 안정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고 다른 한 명은 동굴 밖으로 헤엄쳐 나가 발견 사실과 그의 상태를 보고했다. 샤오저우는 이미 극심한 탈수와 저체온,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72시간 이상을 홀로 버틴 그는 깊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게다가 구조에는 치명적인 난관이 하나 더 있었다. 샤오저우의 다이빙 자격은 오픈워터로 공식적으로는 최대 18m 수심까지만 잠수가 허용된 등급이었다. 하지만 동굴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최대 28m 깊이의 구간을 통과해야 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위험을 뜻했다. 깊이에 대한 훈련이 전무한 상태에서 혼란이나 공황이 발생하면
하면 그가 발버둥치며 구조자의 장비를 잡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구조대원까지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2018년 태국 동굴 구조작전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당시 구조팀은 구조 대상이 된 아이들 12명에게 마취제를 투여해 완전히 잠든 상태로 이동시켜야 했다. 그러나 샤오저우는 성인이자 잠수 경험자였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를 시도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 결국 구조대는 한 명은 샤오저우의 손을 잡고 앞에서 직접 이끌며 이동하고 또 다른 구조대원이 후방에서 보호하며 통제를 돕는 방식으로 최종 구조 시나리오를 결정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수심 28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 극심한 저온과 시야 제약 그리고 공황이 겹치며 샤오저우는 갑작스럽게 몸을 떨기 시작했고 이내 손을 놓고 다른 방향으로 헤엄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 순간 구조대원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겼고 간신히 방향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 그 깊이에서 만약 이탈이나 호흡기 사고가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그 후 남은 구간에서도 구조대원은 한 손으로 가이드라인을 꼭 잡고 다른 손으로는 샤오저우의 팔을 붙든 채 출구를 향해 헤엄쳐 나가 2월 8일 오후 8시 30분 샤오저우는 실종된 지 73시간 만에 구조가 완료되어 텐양구 인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이번 구조는 단순한 행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로 갇힌 다이버들이 모두 에어포켓이라는 생명의 틈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구조 인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이 사건의 원인은 단지 동굴의 환경 때문만은 아니다. 동굴 다이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스포츠 중 하나인 이유는 기체 고갈, 장비 고장, 실력 이상의 자신감, 그리고 공황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까지 너무도 많은 요소가 다이버를 극한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요소는 초심자와 숙련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번 구조 작전에서 활약한 대원들을 훈련시킨 중국 최고의 다이버 한팅도 2년 전 이 화랑화 동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우든 천창 동굴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 위험을 알고도 전 세계의 다이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속으로 들어간다. 일본 오키나와현 온나손에 위치한 만자 해변. 이 해변 북쪽으로 약 800m 지점에는 스네이크 홀이라는 해저 동굴이 존재한다. 정확한 위치는 만자 해변에서 보트로 10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곳은 뱀처럼 구불구불한 형태의 해저 동굴로 구조가 복잡하고 좁은 통로가 특징이다. 동굴의 깊이는 30m에 달했고 오키나와 해역의 동굴 중 위험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 이 때문에 숙련된 다이버들 사이에서 도전적인 사이트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비슷한 해역에는 만자 드림홀이라는 또 다른 동굴이 인근에 존재했는데 스네이크 홀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드림홀에도 다이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드림홀은 세로로 내려가는 수직형 구조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방 통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스네이크 홀은 반드시 들어온 길로 되돌아와야 하는 구조였고 이로 인해 바닥의 실트가 쉽게 부유하여 시야를 차단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마추어 다이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장소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 스네이크 홀에서 이루어진다. 2025년 8월 31일 오키나와를 여행 중이던 대만 관광객들 사이에는 스네이크홀에서 아름다운 해저 지형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들고 있었다. 이에 호기심 많던 5명의 대만인이 스네이크홀을 방문한다. 이들은 28세의 첸 지웨이, 그의 누나 왕 메일린, 대학 친구 장 다밍, 직장 동료 리 야틴과 24세 현지 거주 강사 린 준지에로 구성되었다. 당시 이들이 계획한 날짜에 스네이크홀은 조류가 약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통로로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했고 이는 길을 잃는 등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이 중 동굴 다이빙 경험자는 린 준지에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경험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였다. 하지만 린 준지에마저도 초보자들만으로 구성된 팀으로 동굴 다이빙을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즉 이들은 대부분 초보자들로 구성되었고 이는 긴급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미숙함을 의미했다. 이들이 만자 해변에서 보트에 오르려고 하자 보트에서 나오는 2명의 다른 다이버들을 보았다. 그들 또한 20대로 보이는 젊은 다이버들이었고 이들 사이에 별도의 접촉은 없었다. 그들이 떠난 후 5명의 대만인은 동굴 입구를 향해 보트로 이동했다. 그런데 해상에서 다이빙을 준비하는 중 물속에서는 보기 힘든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수면에 기름막이 얇게 퍼져 있었던 것이다. 정황상 이것은 앞서 다이빙을 마친 다른 팀이 장비 정비 중 흘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기름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고하거나 다이빙을 중단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이빙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후 1시 45분경 입수하여 마침내 스네이크홀 입구에 도착했고 탐험을 시작했다. 비좁은 통로를 나아가며 탐험을 시작한 지 15분 정도 되었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알아차렸다. 동굴이 생각보다 더 어두웠고 시야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 동굴은 원래부터 바닥의 실트가 쉽게 부유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이들은 탐험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초보였던 이들조차 알아차릴 만한 심각한 문제가 더 있었는데 시야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이었다. 이때까지도 이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지만 탐험을 시작한 지 고작 15분밖에 안 되어서 입구와 가까웠고 되돌아가서 손해볼 게 없었기 때문에 되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이들은 왔던 길을 따라가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입구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점점 공포감과 비슷해져갔다. 정황으로 보아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었지만 메인 루트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은 믿기 힘들었다. 이들은 일시적인 방향감각 상실일 것이라고 믿으며 마침내 예상한 지점에 도착했다. 이때 이들이 목격한 광경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동굴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시야 차단의 원인은 바닥의 실트가 대량으로 부유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의 움직임이 실트를 부유시켰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앞서 린준 지혜가 선두로 통과하고 나머지가 연달아 통과할 때 핀킥으로 바닥을 건드려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트는 점점 짙어져 금세 동굴 전체를 뒤덮었다. 원래라면 동굴 내부에 실트가 가라앉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단순히 핀킥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크게 부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스네이크홀 특성상 통로가 좁고 굴곡져서 조금만 건드려도 실트가 쉽게 부유하는 구조였고 실트에 포함된 미세한 입자들이 물속에서 오랫동안 떠다니는 특성이 있었던 것이다. 5명의 대만인은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는 이곳을 탈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트가 가라앉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심지어 좁은 통로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공기 소모량도 빨라졌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이 직접 길을 찾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중에서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없었고 언제 구조될지 알 수 없었다. 견딜 수 없이 답답해진 동굴 내부와 줄어드는 공기로 점점 고통스러워진 다이버들은 구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이들의 공포는 점점 커져갔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었다. 이때 갑자기 첸 지웨이가 실트 구름을 향해 헤엄쳐 들어가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동료들에게 말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뛰어든 터라 린준 지혜는 뒤에서 돌아오라고 수신호를 할 뿐이었다. 첸 지웨이는 공기 부족으로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이었고 완전히 차단된 시야 속에서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아 헤맸다. 같은 시각 스네이크홀 상공에서 보트 선장이 예정 시간이 지나도 다이버들이 올라오지 않자 나고 해상보안부에 신고했다. 해상보안청이 도착했을 때 첸지 웨이는 이미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방향감각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첸지 웨이는 기적적으로 30m 깊이의 복잡한 동굴에서도 길을 헤매며 의식을 유지했지만 결국 출구를 찾지 못한 것이었다. 한편 구조대는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실트로 인한 제로 가시성 때문에 수색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동굴 수색에는 여러 명의 전문 구조 다이버가 투입되었는데 동굴 내부는 실트로 가득하여 손으로 더듬어가며 수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색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 동굴 입구에서 상당히 떨어진 동굴 깊숙한 곳에서 5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실트와 공기 부족을 피하기 위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진 것이었다. 결국 출동한 지 2시간 30분 만에 전원이 발견되었고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때 구조된 왕 메일린, 장 다밍, 리 야팅은 큰 부상이 없었지만 첸 지웨이와 린준 지에는 검사 결과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보통 다이버의 경우 공기 고갈 후 5분 이상 의식을 잃으면 생명의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로 보아 두 사람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고 생명에 치명적인 상태였다. 곧바로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첸 지웨이와 린준 지에는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해저 동굴에서의 실트로 인한 사고가 희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키나와 지역을 고려하면 꽤 자주 발생하는 사고다. 현재 동굴 다이빙에서는 전문적인 가이드라인과 백업 장비가 사용되지만 당시 대만 관광객들은 일반적인 오픈워터 장비만을 사용했다. 이때 실트로 인한 시야 차단이나 복잡한 동굴 구조에서의 방향감각 상실 등의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오키나와 만자 앞바다 스네이크홀에서 수심 약 30m의 동굴 내부로 들어갔다가 발생했다. 대만 국적 28세 첸지 웨이와 24세 강사 린준 지에가 숨졌고 다른 일행 3명은 구조되었다. 좁은 통로와 탁해지기 쉬운 바닥, 즉시 수면 접근이 어려운 구조가 겹치면서 길을 되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과 여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에 맡겨져 있지만 현지 언론과 다이빙 전문 매체는 사고 시각과 장소, 수심, 발견 시각을 공통으로 전하고 있어 동굴 다이빙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2025년 3월 중순 3명의 다이버 조지, 데이비드, 아론은 플로리다주 잭슨 카운티의 트윈 동굴 내부를 탐험하는 잠수를 계획했다. 3명은 모두 플로리다 거주자였으며 트윈 동굴에서의 다이빙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통상적인 방식대로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길로 되돌아오는 왕복 탐사를 계획했다. 이들은 탐사 날짜를 3월 18일로 정했는데 이 날로 일정을 잡은 이유는 3월 18일은 화요일인 평일이라 다른 다이버들의 방문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조지는 팀의 전체적인 안전과 루트 선택을 담당했고 데이비드는 팀원 간 의사소통과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으며 아론은 후미에서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트윈 동굴은 메리츠밀 연못 바닥에 있는 동굴로 유명한 지역 명소이다. 인공호수인 메리츠밀 연못은 강을 댐으로 막아 조성된 것으로 수영, 다이빙, 보트, 낚시 등 다양한 수상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이루어진다. 트윈 동굴은 입구가 두 곳이 있다. 북쪽 입구는 수심 6m에 위치하며 남쪽 입구보다 더 깊다.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보트를 이용해 동굴 입구 위의 수면에 정박한 후 하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남쪽 입구는 관광객들이 많이 위치하여 탐사 시작점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이들은 북쪽 입구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동굴의 형태는 좁고 긴 수중 갤러리 형태로 이어진다. 통로는 수백 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최대 수심은 약 30m 수준까지 내려간다. 이 동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닥의 고운 흙인 실트가 쉽게 떠서 시야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좁은 통로와 시야 급감이 겹치면 길 찾기와 팀 유지가 매우 어려워진다. 특히 여러 다이버가 연속적으로 동굴을 통과하면 실트가 계속 부유하면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다. 세 다이버의 탐사 목표는 트윈 동굴 내부 탐험과 관찰이었다. 조지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입구에서 주 통로로 전진한 후 정해둔 지점에서 회전하여 같은 길로 복귀하는 루트였다. 이는 동굴 다이빙의 기본 안전 원칙인 입구와 출구가 동일한 경로를 따른 것이었다. 장비 구성에서 이들은 리브리더를 착용했다. 리브리더는 호흡한 공기를 재순환시켜 사용하는 고급 다이빙 장비로 일반 스쿠버 장비보다 훨씬 오래 수중에 머물 수 있게 해준다. 다이빙 시간은 약 45분으로 계획되었다. 조지는 팀원들에게 3분의 1 법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가스의 3분의 1은 진입용, 3분의 1은 복귀용, 나머지 3분의 1은 비상용으로 남겨두는 원칙이었다.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경 3명의 다이버는 메리츠밀 연못의 맑은 물 위에서 보트를 정박시키고 순차적으로 입수했다. 이날 오전에는 물이 맑아 수중 시야가 매우 넓게 확보되어 있었다. 조지가 첫 번째로 입수하여 북쪽 입구를 통해 동굴 내부로 진입했다. 수심 6m 입구에서 데이비드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따라갔고 아론이 마지막으로 입수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맑은 물과 좋은 시야 조건에서 3명은 안전하게 동굴 내부로 들어갔다. 조지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천천히 전진했고 데이비드는 조지와 아론 사이에서 라이트 신호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부터 이미 여러 다이빙 팀들이 트윈 동굴을 방문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굴 내부에서 다이버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바닥의 실트가 점점 더 많이 부유하기 시작했다. 좁은 갤러리형 통로에서는 핀킥이 바닥에 닿지 않아도 심전물이 떠올라 시야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트까지 사용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판단을 하지 않고 3명의 다이버는 계획된 지점까지 진입했다. 목표 지점에서는 예정된 관찰을 하기 어려웠다. 실트 아웃이 이미 동굴 전체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곧바로 되돌아가기로 한다. 하지만 복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부유하고 있던 실트에 그들이 지나오면서 만든 실트까지 겹쳐져 그들은 시야를 완전히 잃게 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붙잡으려 했지만 근처에 있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선두 다이버가 가이드라인을 신경쓰고 바로 뒤의 다이버들은 앞 사람을 따라가는 식으로 나아갔는데 제일 앞에 있던 다이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이드라인을 놓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3명의 다이버 모두가 길을 잃고 다급하게 길을 찾기 시작한다. 트윈 동굴은 탐사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중 동굴로 입수와 출수 시간을 미리 관리 당국의 사전 공지에 남겨야 한다. 그리고 만약 관리 당국이 일정 시각까지도 출수 연락을 받지 못하면 이들은 해당 사안을 오버듀로 분리한다. 오버듀는 기간 초과, 연락 두절 상태를 뜻하며 이 상태가 되면 심각한 위급 상황으로 간주되어 구조 조치가 바로 시작된다. 그리고 트윈 동굴로 탐사를 간 다이버들의 출수 연락은 결국 예정 시간까지도 당국에 닿지 못했고 잭슨 카운티 보안관실은 신고를 접수했다. 구조대는 즉시 수색 구조 절차를 개시했다. 구조 작업의 핵심 인물은 메으디 지네티였다. 그는 동굴 탐험 강사로 현장에서 직접 구조 다이빙을 수행했다. 지네티는 먼저 동굴 내부에서 실종된 동료를 찾고 있던 데이비드와 조우했다. 데이비드는 동굴 내부에서 사라진
조지와 아론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복귀 과정에서 팀원들과 분리되었고 그 또한 시야가 없는 상황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지네티는 데이비드를 안전하게 동굴 밖으로 안내했다. 데이비드는 심각한 패닉 상태에 있었지만 신체적으로는 무사했다. 지네티는 계속해서 촉각만으로 이후의 실종자들을 찾아야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으로 더듬어가며 동굴 내부를 수색했다. 지네티는 먼저 조지를 발견했다. 조지는 의식이 있었지만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지네티는 조지를 가이드라인까지 안내한 후 그가 스스로 출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 조지는 가이드라인을 붙잡으며 스스로 탈출했다. 그 다음 지네티는 아론을 찾기 위해 계속 수색했다. 발견 위치는 동굴 입구에서 120피트 미만의 거리였다. 하지만 아론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아론의 리브리더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는 반응이 없었다. 지네티는 의식을 잃은 아론을 안고 동굴 외부로 이송했다. 지네티가 수면으로 도착하자마자 구조대원들은 아론의 리브리더를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가슴 압박과 함께 산소 공급을 지속하며 병원에서도 소생을 위한 작업을 계속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가 발간되었고 그 내용은 3명 중 2명은 구조되었고 1명은 사망했다 라고 발표되었다. 아론은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이다. 현지 언론과 잠수 전문 매체는 무너짐이나 큰 장비 고장보다는 환경 요인인 협소한 통로와 시야 급감이 구조 난이도를 크게 높였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 이후 트윈 동굴에서는 1일 다이버 수를 제한하고 실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 대책이 도입되었다. 또한 제로 가시성의 상황에서의 비상 대응 절차도 더욱 체계화되었다. 리브리더 소지의 경우에는 수중에서 장시간을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도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4명의 다이버 그룹이 멕시코 휴가 중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동굴인 칼림바 세노테로 다이빙을 계획했다. 이 동굴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유명한 세노테 시스템인 싹 악툰 동굴 네트워크의 일부로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동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유카탄 반도 일대는 수백만 년 전 고대 바다 밑에 형성된 거대한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석회암층에 스며든 빗물이 수천 년에 걸쳐 바위를 서서히 녹여내면서 광대한 지하 동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시간이 흘러 동굴 천장이 붕괴되면서 지하수가 노출된 자연우물, 즉 세노테가 탄생했다. 이 시스템은 총 길이가 약 360km에 달하며 여러 세노테가 연결되어 있어 다이빙 루트가 다양하다. 그중 칼림바 세노테는 투명한 물과 아름다운 종유석으로 가득한 지하 공간으로 숙련된 동굴 다이버들에게 인기 있는 탐험 장소였다. 그들은 칼림바 세노테로 들어가서 동굴에 이미 설치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며 추가적으로 점프라인을 설치하며 나아갈 것이었다. 점프라인은 가이드라인과 다음 라인 사이의 끊긴 구간을 임시로 이어주는 짧은 가이드라인으로 복귀 시 회수하는 라인이다. 그 후 보시첸 세노테에서 올라와 왔던 길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부부 다이버인 진과 빌 다우니는 동굴 다이빙을 300회 이상 수행했고 거의 30년간 자격을 유지한 베테랑이었다. 이들은 동굴 자격을 취득한 지 20년이 넘는 두 친구와 팀을 이뤘는데 켄트 허쉬는 다이빙 125회, 마이클 나스트는 다이빙 75회를 기록했다. 이들은 수년간 함께 잠수해온 동료였고 싹 악툰 세노테 시스템에 지도화된 약 360km의 길이의 터널을 경험하려 멕시코를 찾았다. 두 커플은 공기 소모율이 비슷해 한 조로 묶었다. 이 소모율은 체격, 숙련도, 평소 호흡 습관 등에 좌우되는 개인적 지표였다고 했다. 동굴 다이빙 시에는 탐험에서 공기 탱크의 3분의 1만 소비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이렇게 하면 복귀를 위해 3분의 1이 남고 비상사태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위해 3분의 1이 남게 된다. 이 그룹은 이런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 바로 이틀 전에 이 세노테에서 다이빙을 완료한 경험이 있었다. 실질적인 계획은 공기 소모율이 더 효율적인 1팀이 가이드라인에 표시를 달며 앞길을 확보하며 나아가면 이 팀이 그 표시를 따라가며 1팀보다 짧은 경로를 탐험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1팀은 칼림바의 메인 라인을 따라 끝까지 이동했다. 그 끝에는 파소 데 라가르토 라인으로 이어지는 짧은 점프 라인이 있었다. 그들은 그 점프 라인을 따라 잠깐 이동한 뒤 다시 보시첸 라인으로 연결해 들어갔다. 이후 보시첸 세노테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 몇 분간 주변을 둘러보고 곧장 같은 길을 따라 되돌아올 수 있었다. 이 첫 번째 다이빙 동안 가이드라인에 개인용 마커를 달아두었다. 이 마커는 우리가 어디를 지나갔는지 어떤 점프 라인을 썼는지 표시
표시하는 역할이었다. 작은 원 모양의 이 마커를 다이버들은 보통 쿠키라고 불렀는데 단순히 자기 팀을 위한 표시이자 동시에 이 팀에 알림을 주는 신호장치였다. 이 팀의 계획은 1팀과 같은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시첸 라인에 도착했을 때 공기 사용량을 따져보면 아마 거기서 돌아서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실제로는 이 팀이 먼저 빠져나가고 1팀이 뒤따라 나오는 상황이 될 거라는 뜻이었다. 1팀이 보시첸 연결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팀이 미리 약속한 대로 쿠키를 회수해 간 것을 확인했다. 앞서 나간 팀이 쿠키를 회수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쪽을 지나갔다 라는 신호였다. 그 덕분에 뒤따라오는 팀은 앞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었다. 4명의 다이버들은 계획대로 메인 라인을 따라 이동했고 빌 다우니는 수중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기록을 남겼다. 다이버들은 잠시 동안 동굴 속 고요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도 했다. 중간에는 좁고 까다로운 구간들이 있었는데 통과하려면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기가 충분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다. 그 뒤 파소 데 라가르토로 점프해 약 3분간 짧게 수영한 후 다시 보시첸 라인으로 넘어갔다. 마이클은 게이지를 확인한 뒤 탱크의 3분의 1을 소모했으니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알렸다. 그래서 그들은 보시첸에 남겨두었던 쿠키를 회수하고 파소 데 라가르토 메인 라인으로 연결되는 점프를 따라 이동했다. 하지만 메인 파소 라인에 도착했을 때 라인 마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어째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그렇게 4명 모두 별다른 의심 없이 그쪽으로 따라가 버렸다. 사실 칼림바로 되돌아가는 점프 구간은 불과 2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거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큰 착오를 범한 채 무려 427m를 더 들어가 버렸다.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파소 메인 라인의 끝이었고 원래 나가려 했던 출구에서 거의 914m나 떨어진 지점이었다. 그제야 그들이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이버들은 이곳에 며칠 전 다이빙했던 그랜드 세노테 메인 라인과 이어지는 긴 점프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출구는 불과 91m 앞에 있었고 그곳으로 연결만 된다면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켄트는 파소 메인 라인의 끝에 안전 라인을 고정한 뒤 그랜드 세노테 메인 라인을 찾기 위해 수영을 시작했다. 그 간격은 약 21m 정도였고 켄트는 곧 그 라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몇 분 동안 수영을 이어가던 중 안전 라인이 팽팽히 당겨지며 그를 멈춰 세웠다. 믿기 어렵게도 간격을 건너기엔 라인이 충분히 길지 않았던 것이다. 켄트는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결국 그는 파소 메인 라인으로 되돌아왔다. 멀리서 동료 다이버들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는데 그들은 이미 그를 두고 원래의 출구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켄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그들을 따라갔다. 이때 마이클이 선두로 가고 있었는데 사실 켄트가 그랜드 세노테 라인을 찾고 있는 동안 마이클은 다른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남은 공기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만 칼림바 세노테로 나갈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다. 했던 것이다. 이 수중 동굴에는 에어포켓이 전혀 없었기에 탱크가 바닥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었다. 다우니 부부의 공기도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켄트의 모습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이클이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결국 지체 없이 마이클을 뒤쫓아 돌아가기로 했다. 긴장된 25분간의 수영 끝에 그들은 마침내 점프 지점을 찾아냈다. 이제 메인 칼림바 라인을 약 30분만 따라가면 출구가 나왔다. 하지만 빌의 상황은 심각했다. 게이지에는 200psi 밖에 남지 않았다. 보통 다이버들이 최소한으로 남겨두는 안전 잔압이 2000psi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숨을 쉴 때마다 탱크가 비워져 가는 것이 그대로 느껴졌다. 빌은 곧 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탱크에 달린 비상용 호스를 물고 공기를 나눠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에는 좁은 구간들이 이어졌다. 빌은 그럴 때마다 숨을 참고 뒤에서 기다렸다가 진이 먼저 통과하면 곧바로 따라 들어가 다시 그녀와 공기를 나누어야 했다. 매 순간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다. 그들은 여전히 출구에서 15분이나 떨어져 있었고 남은 힘과 호흡을 아꼈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앞서가던 마이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그는 속도가 거의 멈출 정도로 느려졌고 빌과 진이 그를 지나칠 때 그들이 이미 공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렇기에 마이클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여지조차 없었다. 마이클의 탱크는 이미 거의 비어 있었고 마지막 남은 공기까지 쥐어짜며 버티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켄트의 불빛이 다가왔다. 켄트는 허둥대는 마이크에게 다가와 자신의 탱크에서 나온 예비 마우스피스를 마이클에게 건네고 조금이라도 침착함을 되찾도록 발레를 했다. 하지만 마이클은 4명 중 가장 경험이 적은 다이버였다. 그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켄트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마이클을 이끌고 칼림바 라인을 따라 계속 전진했다. 앞으로 남은 약 305m 구간을 탱크 속 공기가 버텨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한편 진과 빌은 가까스로 세노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진의 탱크에는 500psi도 남아있지 않았다. 만약 몇 분만 더 늦었더라면 물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특히 만약 그들이 파소 데 라가르토 점프 구간에서 켄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면 아마 출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공기가 완전히 바닥나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다. 진과 빌은 가이드와 다른 다이버들에게 뒤쪽에서 켄트와 마이클이 불빛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두는 두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가이드와 몇 명의 다이버들이 그들을 찾기 위해 터널로 들어갔다. 터널 안으로 약 76m 정도 들어간 곳에서 그들은 빛을 발견했다.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몸은 힘없이 물속에서 일렁이고 있었고 공기방울 또한 전혀 나오지 않았다. 켄트와 마이클은 이미 익사한 것이었다. 출구로부터 불과 5분 거리였다. 만약 그들이 그랜드 세노테 메인 라인을 찾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면 또는 단지 1, 2분 더 일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마이클이 침착하게 공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분석 결과 팀 단위가 아닌 각 다이버가 자기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 라인 마커 쿠키를 직접 달아두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해야 표시와 판단의 책임이 각자 손에 남는다. 그랬다면 4명 중 최소한 1명은 잘못된 방향 전환을 눈치챘을 것이고 몇 분이 지나도 예상한 갈림길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결국 빌 다우니와 진의 풍부한 동굴 다이빙 경험 그리고 진의 낮은 공기 소모율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켄트와 마이클은 다이빙이 본질적으로 지닌 거대한 위험을 잘 알면서도 그들이 사랑하던 일을 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2024년 8월 하순 프랑스 동굴연맹의 리브리더 실습 잠수가 세인트 조지스에서 계획되었다. 8월 29일에 현장 훈련을 진행하는 일정이었고 이날은 2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도자는 전문 동굴 다이버 32세의 페트리스 카바넬이 맡았다. 카바넬은 1992년생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동굴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젊은 지도자였다. 그는 2022년 한 지하강에서 발견된 새로운 수중 동굴인 마우치 동굴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며 명성을 올렸고 또한 그는 폰트 에스트라마 동굴에서 프레데리크 스비에르친스키가 308m 깊이의 동굴 다이빙 세계 기록을 세울 때 지원팀으로 참여한 경험도 있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바넬은 경험 많은 동굴 다이버였으며 중요한 수신 기록을 세우고 전 세계 여러 수중 동굴의 지도 작성에 기여한 바 있었다. 세인트 조지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디락 동굴과 연결된 지하 하천의 용출구이다. 용출구란 지하로 흘러가던 물이 다시 지표면으로 솟아오르는 지점을 말하며 세인트 조지스는 이 솟아나온 지하수로 인해 형성된 수중 동굴이다. 이 동굴은 프랑스 로트주 몽발랑 마을에 위치한다. 입구는 밝은색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으로 물속 통로인 사이폰이 이어진다. 사이폰은 동굴 내에서 물이 가득 차 잠수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수중 구간을 의미한다. 이 동굴의 가장 큰 특징은 수면으로 바로 올라설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 진입하면 반드시 동일한 출구로 되돌아가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즉 일방향 진입, 복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비상시 대항 경로가 없다. 이번 리브리더 실습의 목표는 명확했다. 미리 설치된 가이드라인을 따라 제1 사이폰 내부로 들어가서 정해둔 지점에서 회전 후 같은 길로 복귀하는 표준 훈련 루트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탐사 범위는 제 사이폰의 내부 250m, 수심 30m 이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훈련에는 팀 간격 유지, 비상시 되돌아오기 연습이 포함되었다. 카바넬은 지도자로서 수강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기술 지도를 담당했으며 두 수강생은 그의 지시에 따라 리브리더 장비 사용법과 동굴 다이빙 기술을 익히는 것이 목표였다.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정오 무렵 카바넬과 2명의 수강생으로 이루어진 3인팀이 세인트 조지스 현장에 도착했다. 교육 잠수의 관례에 따라 브리핑과 장비 점검을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입수했다. 팀은 계획대로 제1 사이폰의 주 통로를 따라 전진했다. 입구에서 시작된 가이드라인을 따라 천천히 하강하며 동굴 내부로 진입했다. 수강생들은 카바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했다. 입구로부터 약 200에서 250m 지점 제1 사이폰 내부에서 갑자기 카바넬의 움직임이 멈췄다. 수강생 2명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가까이 가는 순간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카바넬은 마치 죽은 것처럼 의식이 상실되어 있었다. 당황한 2명의 수강생은 즉시 카바넬을 붙잡고 출구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약 50m가량을 필사적으로 끌고 나왔다. 그러던 중 한 수강생도 움직임이 멈췄다. 리브리더 장비의 특성상 극도의 긴장과 순간적인 체력 소모는 평상시보다 호흡을 거중시키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축적되며 의식 혼미가 찾아온 것이다. 다행히 얼마 안 가 다시 깨어났으나 수면까지 약 200m가 남았기에 죽음을 직감한다. 제1 사이폰은 중간에 공기실이 없는 일방향 통로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카바넬을 계속 끌고 나가다가 자신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일단 탈출하여 전문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여기서 잠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만약 수강생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구출 시도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팽개치고 도망갈 것인가요? 어차피 수강생의 수준으로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을 거라 편하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결정하셨나요?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이곳에 야수의 심장이 있는지를. 결국 이들은 후자를 선택했다. 일단 탈출한 후 즉시 구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카바넬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지만 동굴 전문 다이버가 아닌 수강생들이었기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강생들이 수면으로 올라와 즉시 응급신고를 하였다. 파견된 동굴 구조대는 이번 실습을 계획한 프랑스 동굴 연맹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해당 구조팀은 첫날 바로 현장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수강생들이 급하게 이동하느라 발생시킨 실트아웃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회수 작업은 다음 날인 8월 30일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제1 사이폰 내부로 진입하여 약 2시간 30분 만에 시신을 외부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시신의 위치는 최초 신고대로 입구로부터 약 200m 지점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카바넬의 시신을 통해 의식 소멸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려 했으나 공식적으로는 현재도 불명으로 남아있다. 동굴 다이빙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활동 중 하나로 간주되며 매년 많은 인명피해를 낳는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준비를 철저히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적 응급 상황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수강생들의 침착한 대응과 프랑스 구조 시스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다. 카바넬을 두고 간 선택은 수강생의 수준으로서는 팀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올바른 판단이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세인트 조지스는 여전히 교육용 동굴 다이빙 사이트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규정과 응급 상황 대응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 5월 11일 마이클과 다니엘은 플로리다주 헤르난도 카운티의 깊은 지하에 위치한 디폴더 스프링스라 불리는 수중동굴 시스템을 탐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디폴더 스프링스는 좁은 통로와 여러 수중동굴이 얽히듯 이어져 있어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큰 동굴 시스템으로 알려진 곳이다. 끝을 본 이는 거의 없을 만큼 방대했지만 탐험가들은 구역을 나누어 조금씩 그 비밀을 밝혀가고 있었다. 마이클은 25세의 야망있고 숙련된 다이버였다. 그는 불과 5개월 전 동굴 잠수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미 75회의 동굴 다이빙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다이빙에서 자신이 베테랑처럼 깊은 수심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다. 다니엘은 34살로 마이클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지닌 다이버였다. 10년이 넘는 경력 동안 그는 수많은 상황을 마주쳐왔다. 그럼에도 그는 동굴 다이빙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고 늘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성격이었다. 최근 내린 비로 인해 퇴적물이 뒤섞여 시야는 좋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막지는 못했다. 다니엘과 마이클은 물가에서 장비 옆에 무릎을 꿇고 끈과 호스를 꼼꼼히 점검했다. 차분하게 자신의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신중하게 물속으로 몸을 맡겼다. 좁은 동굴 입구는 마치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관문처럼 어둡게 열려 있었다. 벽을 스치기만 해도 암석이 떨어져 통로가 막힐 수 있었으므로 메인 동굴로 이어지는 이 좁은 구간을 숨죽여 지나야 했다. 앞으로 나아가던 그들은 갈래길에 도달했다. 이 구간의 시야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빗물에 휩쓸린 퇴적물이 물속을 가득 메우며 그들 주위는 마치 수중 모래 폭풍 같았다. 두 사람은 오로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 얇은 줄은 동굴에서 생명줄과도 같았다. 실트아웃 상태에선 그것을 놓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부에 도달하자 물은 조금씩 맑아졌다. 그곳에서는 거대한 암석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부력을 조정해 자세를 안정시키고 서로에게 오케이 사인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다시 하부를 따라 동굴의 중심부로 천천히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갔다. 수심 60m를 넘어서자 압력이 분명히 느껴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더 큰 힘이 필요했고 압축 공기는 폐 속에서 무겁게 짓눌려왔다. 그 순간 마이클의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질소마취라 불리는 현상이었다. 깊은 수심에서 압축 공기를 마실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력은 흐려지고 반사신경은 둔해졌다. 마치 술에 취한 듯 정신이 아득해진다. 대부분의 다이버가 40m 이후부터 겪지만 60m를 넘어가면 그 예측 불가능성은 위험할 정도로 커졌다. 다행히도 그때 다니엘은 마이클의 이상한 이유를 감지했다. 마이클이 가이드라인에서 서서히 벗어나더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 센티미터 차이였지만 이내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다니엘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지만 마이클은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단순히 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한 심연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다니엘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그들은 이미 수심 약 75m에 도달해 있었고 그곳의 압력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잠시 후 마이클은 가까스로 방향을 고쳐 다시 가이드라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다. 이에 다니엘은 즉시 판단을 내렸다. 손짓으로 돌아가자는 신호를 보냈고 마이클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그들은 곧 방향을 틀어 왔던 길을 따라 갈림길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갈림길에 도착한 그 순간 마이클은 또다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났다. 곧이어 세상은 끝없는 암흑으로 변했다. 시야는 단 한치도 확보되지 않았다. 마이클은 필사적으로 라인을 더듬었지만 손끝은 호공만을 스쳤다. 두 번째 시도도 허사였다. 그의 몸은 점점 출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니엘이 뒤를 돌아봤을 땐 이미 파트너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한편 마이클은 목숨을 걸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빛과 줄, 오직 이것만을 찾아 헤맸지만 사방은 낯선 어둠뿐이었다. 동굴은 점점 그를 삼켜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점점 고립된 구역 다운스트림 볼룸이라 불리는 막다른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이미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호흡은 거칠어졌고 극도의 압력 속에서 과호흡은 곧바로 혈류 속 이산화탄소 축적을 불러왔다. 숨을 내쉴수록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조절기는 계속 공기를 공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식을 잠식해오는 어둠을 막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심해성 블랙아웃에 빠져들고 있었다. 깊은 잠수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그를 덮친 순간이었다. 한편 다니엘은 수면을 향해 상승하고 있었다. 팬은 산소를 갈망했지만 그는 속도를 늦춰야 했다. 특정 수심마다 멈춰서서 질소가 천천히 배출되도록 하는 감압 정지를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면 감압병에 걸릴 수 있다. 고압 환경에서 체내에 녹아든 질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과 조직 속에서 기포로 변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지럼증에서부터 심하면 마비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이버는 반드시 정해진 수심에서 정지하며 천천히 상승해야 했다. 다니엘은 10m 감압 정지 지점에 멈춰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이클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파트너는 보이지 않았다. 이미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그가 마침내 수면에 도달했을 때 다른 다이버들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이들 또한 탐사하러 온 다이버팀이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이클의 실종 사실을 접한 그들은 곧바로 동굴로 진입해 가이드라인을 따라 갈래길까지 수색했지만 마이클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실투아웃으로 인해 더 이상의 수색은 안전상 위험이 있어 지상으로 복귀한다. 다음날 아침 수색과 인양 작전이 시작되었다. 현장에는 고도로 훈련된 동굴 구조팀이 모였다. 디폴더 스프링스 내부의 극심한 수심과 열악한 가시성을 고려하면 작전은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협력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다이빙 전문가로 이루어진 3인팀이 준비를 마치고 물속으로 진입했다. 탐색은 결코 쉽지 않았다. 동굴 시스템은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광대했고 조금이라도 퇴적물이 일어나면 시야는 곧바로 제로로 추락했다. 그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갈림길에 도착했다. 몸을 최대한 낮춘 채 퇴적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느리고 신중하게 수색을 이어갔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다이빙만으로는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수색은 계속되었다. 세 번째 다이빙을 했을 때였다. 약 73m 지점 한 구조 다이버의 빛이 바닥에 누운 형체를 비췄다. 마이클이었다. 그는 엎드린 자세로 팔은 옆으로 느슨하게 흘러내려 있었다. 조절기는 여전히 입에 있었고 마스크도 그대로였다. 몸부림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발버둥 치기도 전에 블랙아웃이 그를 덮친 것으로 보였다. 산소통에는 아직 절반 가까운 공기가 남아있었다. 그를 찾기까지 7시간이 걸렸다. 모두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했을 때의 충격은 컸다. 구조팀은 이미 차갑게 굳어있는 그의 시신을 확보해 수면으로 향했다. 사고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마이클이 질소 마취와 심해성 블랙아웃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과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축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결국 가이드라인을 놓친 것이 치명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마이클은 젊고 재능 있는 다이버였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은 그를 더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다. 베테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이 결국 그를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은 셈이었다. 그의 죽음은 단 하나의 잘못이 아닌 작은 실수들이 겹쳐 일어난 연쇄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연쇄가 디폴더 스프링스라는 무자비한 심연과 맞물렸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완성되었다.